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들의 음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동네에서 가장 기피하는 술 주정뱅이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육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김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자입니다. 올해 75살이고요.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외아들 말입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새벽 2시, 잠든 저를 깨운 건 급박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요. 빨리 나와요. 위험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한밤중에 저를 찾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보니 웬 남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더라고요. 바로 위층에 사는 그 술 주정뱅이였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아드님이, 아드님이,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가스 냄새였습니다. 제 집에서 나오는 가스 냄새를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20살에 결혼해서 이 동네에 정착했어요. 남편 박성우와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갔죠. 성호 씨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오로지 가정만 생각하는 남편이었죠.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건 결혼 3년 차였어요. 민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고민석, 깊이 생각하는 돌이라는 뜻으로요. 그 아이가 자라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요. 민석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다른 집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성호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생선을 떼러 가고 저는 오후에 나무를 다듬어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모든 게 민석이를 위해서였죠.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저희는 이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지금 사는 이 집 말이에요. 당시로는 꽤 괜찮은 아파트였거든요. 성호 씨가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보내려면 이런 동네로 와야 한다며 온갖 고생을 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성호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민석이가 15살이었으니까 저는 40살의 홀어머니가 된 거였죠. 그 이후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성호 씨가 남긴 보험금과 가게 정리한 돈으로는 민석이를 대학까지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무를 사러 가고 오후 늦게까지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갈라져도 비가 와서 물건이 다 젖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석이만큼은 아버지가 없어서 못 배웠다는 소리 안 듣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민석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기뻐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민석이가 서울대 갔다고요.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해냈어요. 새벽 시장, 오후 노가다, 밤엔 청소일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 저는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민석이는 졸업 후 몇 번 직장을 옮기더니 결국 사업을 한다고 나섰어요. 그때부터 제게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머니,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요. 성공하면 배로 갚아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내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모아둔 돈을 다 내줬어요. 이 집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말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어요. 민석이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고, 저는 또 돈을 마련해줬어요. 이번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민석이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저는 계속 돈을 대줬어요. 어느새 이 집엔 몇억 원의 대출이 붙어 있었고,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시장을 나가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민석이가 경지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경지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과일도 깎아주고 안마도 해줬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민석이 오빠 대신 어머니를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제 옆에 며느리가 생겨서 이제는 좀 편해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경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네 어머니라고 대답은 하지만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민석이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를 연기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게 보통이에요. 저희도 독립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워낙 절약하시니까 음식이 좀 저희는 외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민석이는 그런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경지가 말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좀 그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이제 와서 나가라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고 했어요. 다만 이 집만큼은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여기는 성호 씨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민석이가 자란 곳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부부는 자기들끼리만 지내고 저는 혼자서 지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며칠씩 얼굴을 안 보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석이가 또 사업을 한다고 나선 거예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면서 마지막으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기회라고 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 이 집에 워낙 많은 빚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석이와 경지가 매일 저를 조르는 거예요. 어머니만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결국 저는 또 돈을 마련해 줬어요. 이번엔 이 집을 팔아서라도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민석이는 집은 안 된다고 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결국 제 명의로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업은 실패했어요. 아니,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민석이가 믿었던 그 친구라는 사람은 돈만 받고 잠적해버렸고, 저희는 빚만 잔뜩 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민석이 부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집을 팔아서 제대로 된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주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돈 안 갚으면 집 날아간다고 협박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석이는 더욱 초조해졌고 저에게 더 심하게 대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듣다니.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민석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해 놓은 음식을 민석이 부부가 안 먹더라고요. 밖에서 사 먹겠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제 요리가 입에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잠들 때쯤이면 민석이 부부가 거실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속삭이듯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나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경지가 갑자기 저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석이가 보는 앞에서만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죠? 병원 가보세요. 어머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쉬셔야 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냉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 부부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에 가서 토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더라고요. 그것도 민석이 부부가 해준 차를 마신 후에만 말이에요. 의심스러워서 어느 날은 일부러 차를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집안에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스레인지를 제대로 안 잠근 건가 싶어서 부엌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빨리 나와요. 위층에 사는 그 남자였어요. 동네에서 가장 기피하는 술 주정뱅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제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위험해요. 저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설명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일단 나가야 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정신이 없었어요. 잠옷 차림에 맨발로 복도에 나와 있으니까 춥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해준 내용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밤에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그 사람 말에 따르면 민석이와 경지가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집도 우리 차지가 되니까 이보다 완벽한 계획은 없어. 가스 밸브를 살짝만 느슨하게 해놓으면 내일 아침쯤이면 그리고 우리는 미리 외박을 한다고 해놨으니까 알리바이도 완벽해.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건가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할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깨워드린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민석이 부부가 저를 정말로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가스 중독으로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서 말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할머니,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해서 계단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자고 했죠.
저는 멍한 상태로 따라갔어요. 그 사람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술주정뱅이라고 해서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그 사람은 우진 씨라고 했어요.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고요. 평소에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큰 소리치는 모습만 봤는데 술이 깨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런데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그건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우진 씨가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고 내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민석이가 저를 죽이려 했을까?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우진 씨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집에 가스 냄새가 났으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민석이 부부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기하는 소리였어요. 마치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제가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이었다는 걸요. 우진 씨가 창문 틈으로 내려다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래서 난리 났어요. 119도 부르고 경찰도 오고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정말 소방차와 경찰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석이와 경지가 마치 실종된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 효부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치매기가 있으셔서 혹시 밖에 나가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요? 어머니, 제발 무사하세요. 보고 있으니 속이 뒤틀렸어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우진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내려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실 건지 아니면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내려가서 괜찮다, 산책 좀 했다고 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면 민석이 부부도 안심할 거고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실패했으니까 다음엔 더 완벽한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진 씨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우진 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우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대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우진 씨,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진 씨는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진 씨도 예전에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오늘 밤 일만으로는 부족해요. 우진 씨가 제안한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우선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석이 부부의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또 시도할 테니까요. 그때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저는 무서웠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진 씨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안전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민석이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연기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당황이었던 거죠. 미안하다, 아들아.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세요. 정말 놀랐잖아요. 경지도 나와서 저를 붙들고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민석이 부부도 저를 평소보다 더 잘 대해주더라고요. 아마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교묘했어요. 어머니, 요즘 계단에서 자주 미끄러지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어머니, 혈압약 잘 드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마치 제가 실수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계단에 물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올라갈 때쯤이면 항상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의도적인 것 같더라고요. 또 제 혈압약도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혹시 해서 약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우진 씨에게 이야기하니까 우진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 씨와 함께 작전을 짰어요. 일단 제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민석이 부부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민석이에게 말했어요. 민석아, 엄마가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내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조심하라고 하더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 혹시 엄마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 아니니? 민석이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경지와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민석이 부부의 속삭임이 더 많아졌어요. 우진 씨가 베란다에서 들어보니까 이제는 더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경지가 갑자기 저에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경지가 만든 음식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어요.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제 앞에 놓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휴지에 싸서 나중에 버렸죠.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토했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진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진 씨가 급하게 내려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식중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일반적인 식중독이 아니라 뭔가 독성이 있는 물질을 섭취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서야 확신했어요. 경지가 만든 음식에 뭔가 탔구나 하고 말이에요. 우진 씨가 의사에게 혹시 중독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의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밀 검사를 했죠.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혈액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더 많이 먹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우진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저를 보고 우진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계속 참으시면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할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치밀하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우진 씨와 함께 민석이 부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말이에요. 우진 씨가 아는 사람 중에 전직 경찰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민석이 부부의 자백을 받아내기로 했죠. 계획은 이랬어요. 우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부동산 업체 직원이 민석이 부부에게 접근하는 거죠. 이 아파트 값이 요즘 많이 올랐는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높게 사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민석이 부부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할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노려서 증거를 잡는 거죠. 정말로 계획대로 되었어요. 가짜 부동산 업체 직원이 민석이한테 연락을 했더니 민석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이번 기회에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다. 어머니,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거부하자 민석이와 경지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우리 인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가짜 부동산 업체 직원이 민석이 부부에게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하자 민석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가 없다면 저희가 상속받을 텐데 그건 좀 위험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거든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경지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이미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음식에 좀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혹시 전문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그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이 들어왔죠. 경찰입니다. 모두 꼼짝 마세요. 민석이와 경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민석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경지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할머니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상태고요. 그때서야 민석이가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우리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버렸어요. 이 순간까지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민서가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집을 팔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그걸 이해 안 해요?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그냥 제거해야 할 짐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경찰이 민석이 부부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시원했어요.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우진 씨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마워요, 우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사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우진 씨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술도 끊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우진 씨도 예전에 가족들한테 많이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술로만 살았었는데 저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이 부부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살인 미수와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각각 몇 년씩 감옥에 가게 되었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석이가 그동안 댁에서 받은 돈은 사업 실패로 잃은 게 아니라 도박과 주식 투자로 날린 거였어요. 그리고 경지도 결혼 전부터 민석이와 함께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였고요. 마지막 재판날 민석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답했어요. 민석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거든. 그리고 저는 법정에서 민석이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한다고 선언했어요.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선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로 우진 씨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차려주었어요. 우진 씨는 예전에 요리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실력도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진 씨,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진 씨의 식당은 은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한 식당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식들에게 학대받거나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죠.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우진 씨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 만난 변호사님도 자원봉사로 도와주시고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님들도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해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책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저녁에는 우진 씨와 전화 통화를 해요. 우진 씨의 식당은 대박이 났거든요. 가끔 민석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아요. 대신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과보호했나? 너무 많은 걸 해줬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는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저를 죽이려 한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민석이와 함께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물론 혈육을 잃은 슬픔은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새로 만났어요. 우진 씨 같은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혈육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요. 우진 씨는 지금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이미자 씨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도 그분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이미자 씨와 결혼하게 되면 할머니가 저희 주례를 서주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 말을 할 때 우진 씨가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진 씨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선행인 거죠. 또 하나 깨달은 건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75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끔 저를 찾아오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분들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우진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로 올라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우진 씨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재단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비록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과 전화로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왔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자식들과 화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절망하고 계셨는데 저희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도 받고 법적인 도움도 받으시면서 상황이 개선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할아버지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지금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처럼 자식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때로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끊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래도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진 씨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우진 씨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끝까지 속아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내가 부족해서 아들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걸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정말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우진 씨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 자신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진 씨처럼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거예요. 저에게 우진 씨는 그냥 동네의 술주정뱅이였어요. 피해야 할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작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은 저를 죽이려 했고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는 말로는 알 수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진 씨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민석이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 행복은 뒷전이었죠. 민석이만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준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의 제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한 이유는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어머니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진 씨, 이미자 씨,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 제주도 이웃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는 어르신들까지 예전에 민석이만 바라보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진심이에요.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죠.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런 선량함을 이용하려고 해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이런 말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민석이와 경지가 저에게 한 말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과 재산을 사랑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제가 팔기 싫어하는 집을 억지로 팔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물며 저를 죽이려 하지도 않았겠죠. 반대로 우진 씨가 저에게 해준 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제가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런 차이를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우진 씨와 이미자 씨가 결혼하면 그들도 제주도로 내려와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우진 씨가 음식을 담당하고 저는 상담과 관리를 하는 거죠. 할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꿈이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재단에서도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민석이에게 맞춰서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민석이가 잘 되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민석이와 인연을 끊는다고 결정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내가 낳아서 기른 아이인데 어떻게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가끔 민석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파요.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아니야. 나는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나를 정말로 죽이려 했어. 카랑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후회는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했어요. 잘못한 건 여러분을 이용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도 마세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든 상대방을 위해서든요. 저는 민석이를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민석이도 감옥에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었죠. 물론 민석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건 민석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죠.
저는 이제 제 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 행복, 제 꿈,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훨씬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과거에 매달려 있거나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관계예요.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대신 진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과 진짜 가족이 되세요. 저는 우진 씨와 이미자 씨, 그리고 재단 식구들과 함께 진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진 씨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도울 거예요. 그리고 우진 씨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할 거고요. 언젠가 여러분도 제주도에 오시게 된다면 꼭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들러주세요. 따뜻한 밥과 진심 어린 대화로 여러분을 맞이할게요. 그리고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우진 씨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저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선행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